1972년 봄, 비가 내리던 부산의 밤이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불빛이 닿은 끝엔 간판이 깜빡이는 유서울역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신혼 한 달을 맞은 허씨 부부가 여행 가방을 들고 그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위에 놓인 숙박부의 이름을 적은 두 사람은 짧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직원이 609라 적힌 열쇠를 건네자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복도 끝,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기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 낡은 철공소 안에서 용접불꽃이 띄었고 뜨거운 불빛 속에 한 청년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서석성은 몇 달째 밀린 임금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불 꺼진 방 안에 정적만 감돌았고 아버지는 불편한 다리를 끌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독촉장과 월세 통지서가 뒤섞여 있었고 그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석성은 막연히 돈을 마련해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생각만 남긴 채 조용히 철공소를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가 신문 가판대엔 불황, 부도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고 그 문구가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손끝엔 기름과 상처가 엉켜 있었고 그 얼굴엔 피곤과 막막함이 함께 비쳤습니다. 큰 돈을 한번 벌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 생각이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석성은 막연했던 생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유서울역관의 비상계단 수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는 여관 내부 구조를 유심히 살피고 머릿속으로 길을 그렸습니다. 객실문을 따라가다가 609호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위치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곳이라면 들키지 않고 털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방 안 책상 위에 식칼과 수건, 색안경을 조용히 꺼내 올려놨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안대를 붙였다 떼며 얼굴을 가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타월과 칼을 천으로 감싸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4월 25일 저녁 그는 유서울역관 프론트로 가 숙박부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칸에는 망설임 없이 가명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는 601호 객실에 짐을 두고 주변 복도를 천천히 살피며 머릿속으로 동선을 그렸습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문에 귀를 대고 방마다 투숙객이 있는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돌아본 그는 오직 609호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그 방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1972년 4월 26일 새벽 4시 그는 잠에서 깨어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열쇠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았고 두 손을 꽉 쥔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머릿속엔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멈출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자 그는 다시 열쇠를 쥐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609호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의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석성은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놀라 급히 타월을 들어 여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남편의 움직임에 그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든 공포와 당황 속에서 그의 손은 칼을 향했습니다. 칼끝이 허씨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며 피가 바닥으로 번져갔습니다. 피냄새가 번지는 방 안에서 부인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서석성은 달아나는 부인을 뒤쫓아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가슴과 등을 잇따라 찔렀습니다. 피가 번지며 부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방 안에는 순식간에 적막만 남았습니다. 멈출 줄 모르던 그의 손은 다시 돌아와 남편의 몸을 몇 차례 더 내리쳤습니다. 피로 얼룩진 바닥 위로 반지 하나가 굴러떨어지며 짧은 금속음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석성의 눈엔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침대 위를 뒤지며 귀금속과 현금을 챙겼고 손끝에 묻은 피를 무심히 닦아냈습니다. 곧 피에 묻은 바지를 벗어던지고 피해자의 바지로 갈아입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칼자루에 묻은 피를 수건으로 훔치고 잠시 숨을 고르듯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서석성은 피 묻은 옷을 들고 창문을 열어 어둠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는 칼을 화장실 물탱크 속에 감춰두었고 타월은 변기안 깊숙이 밀어넣으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잠시 숨을 고르며 손끝에 떨림을 눌렀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으며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고 발소리를 죽인 채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 도착한 그는 숙박비 1,100원을 내며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밀고 나서자 새벽의 찬 공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 새벽빛이 번지는 골목 끝 화물취급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화물취급소 뒤편 고물더미 속 깊숙이 피 묻은 옷을 밀어 넣었습니다. 곧바로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연산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굳어 있었고 새벽빛 아래로 피로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가위로 잘게 잘랐습니다. 조각난 신분증은 손끝을 떠나 길가 쓰레기통 속으로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낮이 되자 그는 시계점에 들러 훔친 시계를 내밀며 다른 시계로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새벽 5시 30분 그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곧장 근처 숙박업소로 향해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금성요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틀 뒤엔 사촌형의 집을 거쳐 삼화여인숙으로 옮겼습니다. 그곳 방 안에서 서석성은 훔친 시계를 꺼내 창녀에게 건네며 돈 대신 내놓았습니다. 그는 여인숙 주인에게도 반지를 숙박비로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딘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몰래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연희 파출소 순경이 들이닥쳤고 서석성은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 책상 위에는 그가 건넨 반지와 시계가 나란히 올려졌습니다. 그는 출처를 묻는 질문에 태연한 얼굴로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의 티셔츠에서 말라붙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서석성의 얼굴이 굳어가며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사대의 눈빛은 더 이상 회피할 틈을 주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결국 펜을 들어 자백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칼과 시계, 반지, 모든 증거물들이 하나씩 봉인되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조서가 완성되자 경찰 기록 위에 그의 지문이 천천히 찍혔습니다. 그 옆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문장이 남아있고 잉크 냄새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서석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부산경찰서 증거보관실 한켠 1972년 4월 26일 사건이라 적힌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뉴서울여관 복도에 먼지가 쌓였고 희미한 조명만이 그날의 흔적을 비췄습니다. 허씨 부부의 결혼사진은 흑백으로 바래며 사진 속 미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사건 기록철은 서류함 속으로 천천히 밀려 들어가며 다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산 항구 위로 새벽의 연기가 튀어올라 그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